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쌍욕을 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신우는 이혼까지 당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살 낳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34살 엄마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며 직장을 다니다가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기를 낳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쓰고 바로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되질 않았죠.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 무렵에 기침 콧물에 열이 나고 무엇보다 숨소리가 쌕쌕거리면서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감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는데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세기관지염은 나았다가 다시 여러 번 발병했었는데 결국 천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식 진단을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천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꽃가루 알레르기에 비염으로 고생하시거든요. 남편도 어릴 적부터 알레르기 기관지염이 있어서 엄청 고생을 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지금도 비염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천식도 유전이냐고 물어봤더니 가족 중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정황상 유전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나 닮아서 그런가 봐 하면서 자책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부모님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했지만 솔직히 조금 속상하긴 했습니다. 결국 아이의 치료를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매달리기로 했죠.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했고 집에서 호흡기 치료도 꾸준히 했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아이는 관리가 중요하고 환경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천식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맘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툭하면 감기에 걸리고 기침과 호흡곤란이 와서 보채고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았어요. 가습기 공기청정기에 침구 소독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유 수유가 좋다고 해서 돌이 될 때까지 모유를 먹였고요. 진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매일 시트와 이불을 털어주는 건 기본이었어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는 기본으로 틀어놓았고 가습기 청소도 매일매일 하고 물도 매일 같이 갈아주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했고 환기도 빠짐없이 했답니다. 집안 온도와 습도 체크는 기본이고 되도록 외출도 자제했죠. 친정은 멀어서 아예 못 갔고 시댁도 잠깐 다녀오는 정도라 친구들 만나는 건 엄두도 못 냈어요. 아이 건강 하나만 생각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이의 건강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아이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취업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당분간은 아이에게 올인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조금씩 호전이 되었어요. 감기가 자주 걸리긴 했지만 숨 쉬는 것도 훨씬 편안해졌고 밤잠도 잘 자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남편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또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살피다가 천천히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면서부터 저도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긴장하면서 살아서인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애쓰고 살아왔는지 알아서인지 조금 더 쉬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해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 신경 쓰고 관리하며 살아온 걸 시어머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모른 척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아이가 기관지 때문에 병원을 다닌다는 말을 듣고도 괜찮냐는 말씀 한마디가 없었어요. 다른 집 아기들은 건강하게 잘 크는데 우리 애만 유난스럽다고 못마땅해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8kg였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네가 몸이 허약하니까 아기도 저체중으로 태어난 거다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4kg가 넘는 우량아였고 시누이는 3.8kg였다고 하시면서요. 며느리 출산한 날 병실에 오자마자 하셨단 말씀이셨어요. 보다 못한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2.8kg는 정상 범위예요. 작지만 크지도 않은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하얗고 조금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어요. 그렇다고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 감기도 잘 안 걸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약해서 아이도 엄마 닮아서 약하게 태어났다고 하셨고 시누이는 제가 몸매 관리한다고 안 먹어서 아이가 작게 태어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전 임신했을 때 입덧도 없어서 끼니도 잘 챙겨 먹었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찾아가면서 챙겨 먹었는데 솔직히 좀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산부가 무슨 다이어트를 하나요? 오히려 시누이 본인이 뚱뚱해서 자격지심으로 하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기관지가 좋지 않고 천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아이가 기관지도 안 좋을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속상한 마음에 병원에서 유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더라고 했더니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버럭 화부터 내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실 텐데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죠. 이렇게 뭐든지 안 좋은 건 저한테 책임을 돌리셨어요. 괜히 대꾸했다가 마음만 상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차츰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도 들었고요.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댁에 자주 못 간 게 마음에 걸려서 남편과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저를 보시더니 너희 남편 얼굴이 많이 안 좋네. 혼자 돈 버느라 힘든가 보다. 하시면서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마치 제가 일도 안 하고 남편 혼자 고생시키고 있다는 말로 들려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일 다니느라 힘들었겠지만 솔직히 저 역시 하루도 편하게 쉰 적도 없었거든요. 여전히 집 환경에 신경 쓰느라 하루 종일 빨래 청소하기 바쁘고 요즘은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 먹이느라 나름 바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늘 그랬듯이 제 몸이 약해서 아이가 아픈 거라고 하셨고 아이 핑계대고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오히려 못마땅해 하셨죠. 그리고 한 달 후쯤 시어머니 생일이라 갔을 때 시어머니는 대놓고 애도 많이 좋아졌다면서 너도 일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요즘 세상에 남편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 하셨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완전하게 낫지 않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아이 돌보는 것도 맞지만 저도 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성격에 안 좋은 소리 하실 게 뻔해서 그렇게만 말해버렸습니다. 더 억울했던 건 옆에서 깐족거리는 시누이 태도였어요. 그러게 나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야. 너무 오래 쉬면 감도 떨어지고 사회 나가서도 적응하기 힘들걸. 감도 떨어지고 말이야 하더라고요. 본인도 놀고 있는 입장에서 제게 할 말은 아닌 듯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누나도 놀고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희 매형이 돈을 잘 버는데 누나가 굳이 돈 벌러 나갈 필요가 없지 하시더군요. 결국 아들이 돈을 적게 벌어서 며느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아들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뱉으시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부자면 뭐하나요? 시어머니께 용돈 한 푼을 안 주는데요. 저희는 여유롭지 못해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덥석 잘 받으시면서 정작 딸에게 달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저희는 남편 혼자 벌어서 살림하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면서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건 맞아요. 사실 친정이라도 가까우면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닐 생각도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손주는 본인이 절대 못 봐주신다고 못을 박으신 분이고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직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무리인 것 같았어요. 기관지가 좋지 않다 보니 어린이집 환경도 걱정되고 혹시나 재발이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데리고 있게 되었던 거죠. 아이가 두 돌이 다가올 무렵쯤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시아버지 제사상은 해마다 거하게 차리는 편이에요. 시장을 보고 와서 아들은 남편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전 부치고 탕 끓이고 나물 무치고 고기 재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부엌을 오가면서 음식 준비를 마칠 때쯤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시는 시고모님이 오셨어요. 고모님은 연세에 비해 굉장히 세련되셨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십니다. 고모님은 아들만 둘 있는데 큰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엄청 잘 산다고 들었어요. 둘째 며느리 친정이 부자여서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사위 사업 자금도 많이 보태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고모님께 그렇게 잘한다고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셔서 알고는 있었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그 둘째 며느리가 고모님께 뭘 해줬는지 궁금하신 것 같았어요.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는 뭐 안 해줬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고모님은 우리 며느리 이번에 회사에서 일 잘했다고 인센티브인가 뭔가 많이 나왔다고 하대. 그래서 차도 바꾼다고 하더라고. 옷 사 입으라고 돈도 보내줬어. 고모님도 신이 나셔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능력 있고 똑똑한 며느리 얻어서 형님은 걱정도 없겠네요. 이렇게 남의 집 며느리들은 맞벌이에 돈도 잘 버는데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한숨소리에 매번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해가 바뀌는 설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남편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명절 전날 차례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혼자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시매부가 이번에도 장기 출장을 가 있어서 시댁은 혼자 가기 싫어서 안 갔대요. 사실 시누이는 아이가 없어요. 한약도 먹고 병원도 다녔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시험관 시술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젠 아예 포기를 한 것 같았어요. 시댁 가면 아기 얘기 나오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차례 음식을 다 끝내고 저녁상을 차리려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더군요. 넌 도대체 언제까지 놀 거냐. 남들은 다 맞벌이 하면서 애도 키우고 돈도 버는데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신랑한테 안 미안하냐? 네 신랑 혼자 고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면서 또 한숨까지 쉬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들어왔지만 그동안 제가 놀았다고 하는 말에는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 저 아픈 아이 데리고 병원 다니면서 돌보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어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못 자는 아이 달래가면서 밤샘한 적도 수없이 많았고요. 아이 챙기면서 돌보는 게 어떻게 노는 거예요. 저 아이 낳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허약해서 그런 애를 낳은 거지. 네 남편 닮았으면 건강하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요즘 엄마들 건강한 아기 잘만 낳고 키우더라. 네가 멀쩡한 집안에 들어와서 건강하지 못한 애를 낳았으면 죄송해하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하셨어요. 또 모든 걸 제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아픈 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계세요. 제가 알아보니 천식은 유전이 맞거든요. 그리고 저 어머님 생각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런 유전자 물려주신 거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네가 잘못 낳아놓고 우리 집안 탓을 해? 너 어디 좀 모자란 거 아니니?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진 시어머니는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는 와, 애가 좀 나아졌다고 이제 입이 살아서 할 말을 다 하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그동안 참고 넘어간 게 얼만데 감히 시어른한테 유전자가 어쩌고 어째? 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못생긴 년아, 더러운 주둥이 닥쳐. 네가 우리 애 아플 때 걱정 한번 해준 적 있어? 고생한다고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있어? 어디서 누구한테 큰 소리야? 그 말에 시누이 열받아서 이게 마누라 잘못 만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너 아주 돌았구나! 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야, 미쳤어? 네가 뭔데 내 마누라를 판단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명품백에 외제차 굴리면서 마사지숍에 네일숍에 쏘다니면서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렇게 네 몸뚱아리에 돈 쳐바르면서 하나도 빛이 안 나는데? 그렇게 네 몸에 쓸 돈은 있고 엄마한테는 용돈 한 푼 안 준다며? 그래놓고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럴 거면 너도 네 시댁 가서 할도리하고 살아. 기본도 안 된 주제에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시어머니가 화가 난 얼굴로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하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끊더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딸은 돈 안 벌고 싸돌아다녀도 괜찮고 아픈 아이 돌보느라 숨 돌릴 틈도 없이 사는 며느리한테는 논다고 막말하고 그렇게 이중잣대로 사람 대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런 행동할 때마다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천식 유전 맞아요. 아시면서 인정하기 쪽팔려서 그러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부모 형제도 모르고 마누라 편에 서서 지금 가족 욕을 하는 거야?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까지 이 사람을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내 가족은 엄마도 누나도 아니에요. 내 가족은 이 사람과 우리 아들뿐입니다. 엄마가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집에서 가족으로 있어야 해요?
무시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함께 힘든 일 겪으면서 위로해주고 살아야 진정한 가족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는 제가 만든 가정을 지킬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모른 척하고 삽시다. 라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그래, 네 가족끼리 잘 살아봐라. 둘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럴 거면 명절 차례도 지낼 필요 없고 다 때려치워. 네 집에 가서 네 마누라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네, 그럴게요. 엄마도 잘난 딸이랑 잘 먹고 잘 사세요. 순간 긴장한 저는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됐어. 여기까지가 끝이야. 빨리 짐 챙겨. 당신은 이런 대우 받고 또 오고 싶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짐을 챙기더니 아이를 안고 나오더라고요. 멍하니 서 있던 제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한 말이 있어서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만 있었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오는 전화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절대 용서 안 할 거래요. 그런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나 시누이보다 남편이 훨씬 더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과의 연락을 끊었고 명절도 가족 행사도 아무리 연락이 와도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날 동안 정말 시댁에 발길 한번 하지 않았고 남편이 친척에게 들은 소문에 의하면 시누이가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자업자득이겠죠 뭐. 시댁에서의 불편했던 순간들과 말끝마다 가시돋는 말로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삶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단호한 결단 이후 우리는 오히려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가온다면 그래도 아이의 할머니라 내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남편은 지금도 너무나 단호합니다.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남편의 뜻에 따르고 사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저 일주일 전부터 출근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너무 좋아져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벌써 3개월이나 되었는데 잘 적응하고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워낙 깔끔하신 분이라 정말 먼지 한 톨 없을 만큼 신뢰가 청결하며 쾌적하고 좋은 곳이에요. 저희 가족 지난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해지려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신랑의 어이없는 행동에 예비신랑의 따귀를 때리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준비에 한창 설레다가 후회만 남게 된 여자입니다. 원래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겪은 일에는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없이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친은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잘 벌리는 건 아니고 성실하게 가업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친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적이 있어서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한 편이었고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편이었어요. 데이트할 때에도 거의 밖에서 외식을 한 적은 없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자취집에 가서 요리를 해먹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버지가 타던 중고차를 이어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멋을 부리기보다는 외관을 깔끔하게 유지만 하면 되지 않냐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누가 보면 짠돌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허세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결혼해서 살기에 좋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워낙 한번 사람을 좋아하면 간이고 쓸개고 내주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옷이나 차에 둘 물건들, 향수 같은 것을 자주 선물하곤 했어요. 남친이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라도 꾸며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친은 저에게 거의 선물이나 다른 이벤트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3년 연애하는 동안 선물이라고는 딱 2개, 보세 옷과 가방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선물을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끼고 아끼면서 집에 고이 두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는 남친이 자기 비전도 이야기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지 책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모습이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불평하지 않는 것도 요즘 남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면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던 남친과 왜 깨지게 되었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짠돌이 같은 태도 때문이에요. 저도 부유하게 자란 편은 아니라서 명품을 사달라거나 뭐 나한테 돈을 쓰라는 식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기도 싫어하고요. 근데 이번 일은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떻게 이러나 싶어서 빨리 손절을 해야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랑 남친은 결혼식 자체에 대한 로망은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20분 남짓 되는 시간에 수백 수천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깝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편이라 그냥 조촐하게 진행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요즘에는 식장이 작거나 허름해도 그 나름대로 감성이 있으니까 도시 제일 외곽에 있는 곳으로 식장을 잡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한 번 하는 결혼이고 너 예쁜 거 잘 담고 싶지 않냐, 어른들도 오시는데 꼭 그런 곳에서 해야겠냐 말렸지만 결국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예쁠 때 한 번 남기는 기록인데 진짜 좋은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친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괜히 기분만 안 좋아질까 싶어서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죠. 제가 식장을 잡았을 때 주변 친구들 3명 정도가 동시에 비슷하게 잡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웨딩 사진을 보니까 큐빅의 드레스에 화려하게 했더라고요. 메신저 통해서 사는 모습도 보니까 남친이 청혼 선물이니 뭐니 사준 것 같았습니다. 참 낭비할 돈도 많다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사실 다 빚내서 결혼하는 걸 텐데 내가 너무 야박하게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도 티내지 않고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하냐 싶어서 나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자고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원래 계획적인 편이라 뭐든 미리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물도 미리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식장을 조촐하게 한 대신에 예물은 빵빵하게 잘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딸을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버젓한 것들로 준비하고 싶은 욕심도 좀 들었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제가 바랐던 것은 명품 브랜드였는데 반지 하나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혼의 상징이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어서 미리 서칭 다 해보고 가장 나은 디자인으로 고른 거였어요. 백화점 가서 보니까 사진으로 보던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예물 잘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친은 그게 아니었나 보죠. 구경하고 있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니 귀금속 상가에 가서 고르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하는 겁니다. 명품 사봤자 허영심만 들고 요즘에는 별로 예쁜 것도 없더라. 이런 거 살 거면 가성비 좋은 걸로 여러 개 사는 게 좋겠다면서요. 결혼 예물도 가성비 따지는 걸 보고 순간 기분이 팍 상해서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고 했더니 귀금속 상가에서 더 예쁜 걸 사주겠다면서 막무가내로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고르면 되지 뭐하러 같이 다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더 좋은 거 못해줘서 미안해 한다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려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답답해서 조수석에 앉아 창문 열고 바람만 쐬고 있었고 남친은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반지보다 훨씬 예쁜 게 더 많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귀금속 상가를 가서는 3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다른 곳도 돌아보자고 하고 여기가 무슨 명품관도 아니고 얼마나 재고 따지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고른 건 명품 짝퉁 반지였습니다. 다이아 반지, 큐빅 목걸이, 귀걸이, 팔찌까지 해서 300 정도로 끊을 수 있도록 했어요. 명품 차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더니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면서 어깨를 툭툭 쳐대는데 여기서 조금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돈을 썼고 이왕 사기로 했으니까 기분 좋게 가자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에 탔어요. 남친은 좋은 물건을 잘 사서 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자꾸 잘 간직했다가 중요한 날에 꼭 차보자면서 마음에 드냐고 묻는데 뭐라 대답을 못하겠어서 조용히 있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냥 오래 돌아다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그래도 잠을 좀 푹 자니까 화가 났던 것이 가라앉고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남친 연락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었는지 일어나면 보양식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남겨뒀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해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5시 정도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서 시간 좀 보내야겠다 싶어서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요.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남친이 이따 밥 먹고 백화점 가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백화점이야? 남친은 제가 어제 많이 아쉬웠을까봐 작은 가방이라도 사줄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남자인데 내가 왜 어제는 그렇게 꿍꿍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아니야 오빠, 어제도 돈 많이 썼는데 가방은 무슨, 괜찮아.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신났지만 또 부담이 될까봐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냐고 2-3번 정도를 더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안 살 거냐? 오빠가 마음 먹고 사주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좀 마음을 먹었나 보다 싶어서 그럼 가자고 했죠. 밥을 맛있게 먹고 백화점에 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세상에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두도 내지 못할 것들도 많지만 작은 클러치 같은 것들도 꽤나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들어보기도 하고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남친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주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남친의 의견을 고려해서 다른 걸 고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뭘 해도 다 별로다, 안 어울린다 하니까 어느 순간 지금 장난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왜 오자고 했냐, 왜 계속 싫다고 하냐, 오빠가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계산이 맞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와서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친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바로 거짓말인 줄 알 거예요. 계산이 틀리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하나 맞춰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인데 계산이 맞지 않다뇨. 그냥 사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오빠를 모를 것 같냐고. 솔직히 사줄 생각 없었지. 왜 오자고 한 거야? 괜히 제가 명품을 밝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농락당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따지듯이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계산 실수였다 하다가 마침내 본심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저를 시험하는 용도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네가 돈에 흔들릴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었어. 남친은 고작 1-200짜리 가방 하나로 제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특히나 돈을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예물 사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다음에 아껴서 사자고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맨날 선물을 받아오던 사람도 아니고 3년 만에 처음 선물다운 선물을 받는 거라 설렌 건데 명품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저 돈 8천만 원 가까이 모아서 결혼하는 거고 양가에 손 벌린 적도 없습니다. 저도 한절약하는 편이라 낭비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그런 저를 보고 결혼하자고 한 거면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게 너무 짜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조촐하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없는데 최대한 배려하면서 하는 것도 시험해보려고 하는 남친의 속이 다 보여서 너무 괘씸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정신병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나를 시험했더니 기분이 좋냐, 결과를 봤으니 네가 선택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1,000만 원씩 써가면서 결혼식하고 예물 가방 400만 원짜리 받는 애들도 있어. 오빠는 뭔데 지금 나를 이런 취급을 해? 나를 공주로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아주 욕심 그득그득한 거지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고는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오빠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오빠는 정신병자야.
남친에게 솔직히 기분 더럽고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키우지 않으셨고 저도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명품이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고작 돈과 저울질해 보다뇨. 결혼 직전에 남자가 가장 잘해주는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애 낳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딸을 이런 집에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남친은 당황했는지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따귀를 한 대 쳐버렸습니다. 제 입장은 하나도 모르는 멍청이 그래서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고 이 결혼 없자고 하고 당장 내려달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친이 그 뒤로 계속 집에 찾아오고 전화도 걸고 있지만 다 무시하는 중이에요. 일주일 정도 무시하고 있는 중이고 감정이 진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빨리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다 공유드렸고 아빠는 이놈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시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3년 동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다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들고 이런 남자를 만난 제가 원망스러워요.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알릴 수도 없고 속풀이할 곳이 필요해서 여기다가라도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한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혼삿길 막지 말라며 더 참고 살라는 딸을 보며 안 참고 살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서운한 마음 풀 곳도 없고 여기에라도 글을 적습니다. 들어보시고 조언해 주실 것 있으면 말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결혼을 꽤 빨리 한 편이에요. 24살에 지금 남편하고 만나서 원하지도 않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무책임하고 과격한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 결혼에 별로 환상이 없었습니다. 맨날 술만 먹으면 손부터 올라가던 아버지, 그걸 방관하며 미안하다고만 하던 어머니를 보면서 부부라는 게 이런 거라면 굳이 괴롭게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사춘기가 지나면서 또래들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제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좋은 직장도 다니고 20살 이후부터는 지옥 같던 아버지 밑에서 벗어나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즈음 아버지가 간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후련하기도 하고 이제 내 인생은 꽃 같은 날들만 가득하겠구나 생각하며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이 제 인생에 등장을 했죠.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은행에 다녔다 보니 맨날 제 책상 근처로 와서 말을 걸고 꽃을 주곤 했어요. 나는 조강지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결혼할 거면 진짜 빨리 해서 책임지려 한다는 말을 은근슬쩍 날리고 매일 퇴근할 때마다 저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결혼을 하면 정말 자상한 남편이 될 거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죠.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대놓고 추파를 던지고 몇 번의 고백을 해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는지 제 주변 동료들에게 저에 대한 소문을 내더라고요. 자기랑 사귀는데 부끄러우니까 앞에서는 저러고 뒤에서는 얼마나 여우인지 아느냐. 일주일에 며칠씩 자기네 집에서 지내기도 한다. 같은 더럽고 얼토당토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남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하니 진짜라고 믿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저에게 왜 숨기냐는 식으로 툭툭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만약 성격이 당차고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때 엎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소심한 성격 탓에 남편에게 가서 그만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저에게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냐며 웬만하면 잘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버렸고 혼자 고민하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그대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싫은 사실도 계속 듣고 보다 보면 자기의 일인 양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 아시나요?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워낙 주변에서 말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등 떠밀리듯 남편과 사귀고 있었고 만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 머리채라도 잡고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바보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자상하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다던 남편은 태세가 금방 돌변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도 불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몇 번 근태 때문에 경고를 받았던 입장이었는데 저랑 결혼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졌고 신용이 떨어지면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정리가 된 셈이죠. 저도 아이를 낳느라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뒹굴거리고나 있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을 책임지기로 했으면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라도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고불고 따지기도 했지만 속이의 경일기. 자기는 그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걸 생각해보겠다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식당 일도 하고 가정부 일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희 딸은 또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엄마만 찾고 있고 남편은 집에서 애를 본 자기가 더 고생한 거 아니냐면서 술상이나 내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능한 남편과 불쌍한 딸 때문에 제 결혼생활 30년을 날렸습니다. 저는 봄에 꽃구경 한번 제대로 본 적 없고 바람 쐬러 가족끼리 어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딸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그냥 일만 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은 밤이고 낮이고 술이나 퍼마시면서 몸이 다 망가졌고 제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또 그 손버릇을 못 고치고 도박을 하다가 다 떼이고 왔어요. 그런 날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30년 저는 딸이 결혼만 하면 바로 이혼할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중간중간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살아왔어요. 딸이 이런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저는 딸 인생에 상처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더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안에 아빠가 없으면 우리 딸이 어떻게 보일지 뻔히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딸 결혼만 시키면 그때서야 뭔가 결정을 내려도 내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인생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딸도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희 딸은 저 닮아서 머리가 비상한지 욕심도 있고 자기 할 일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차석 졸업을 한 뒤 국내 큰 은행에 취업을 해서 자리를 빨리 잡았죠. 저에게 항상 자기가 결혼하면 엄마한테 효도하며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기는 무조건 좋은 집안, 화목한 집안으로 가서 팔자를 고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딸이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직업도 세무사라 안정적일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둘 다 교수에다가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서 아들이 그곳을 물려받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랑은 사뭇 다른 결혼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딸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는구나 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무식한 남편은 처음 보는 사윗감에게 한 달에 얼마 버냐, 자기가 딸을 얼마나 애써서 키운 줄 아냐면서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간 딸 얼굴이 굳더니 아빠 팔을 탁 치면서 뭘 그런 걸 물어보냐며 핀잔을 줬고 남편은 그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도 질문이 뭐 어때서 그러냐며 계속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남편은 돈에 대한 질문만 계속해서 제가 다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부담스럽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타박하듯 말을 했는데 사윗감이 오히려 당연히 결혼하는 사이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다면서 좋게 넘겨주더라고요. 속도 깊고 마음씨도 따뜻한 것 같아서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리겠다 싶었죠. 식사를 잘 하고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술 한잔 걸치고 온다고 해서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아빠랑 이혼하려고 하는 생각 혹시 가지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훅 들어온 질문에 이게 무슨 맥락인가 싶었어요. 오늘 지 아빠 창피한 모습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도 오늘 만나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냐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앞길 때문에 그러는 건데 딱 10년만 더 살고 이혼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효도는 자기가 다 시켜준다고 했던 딸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나오니까 헛기침이 다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딸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딸이 하는 말이 상대 측 집안이 그래도 꽤 배우고 좋은 집안인데 우리 집 조건은 안 좋더라도 부모님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며느리를 고를 때 이혼 가정이 아닌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거 아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희생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아빠를 봤지만 그래도 엄마가 좀 참아주면 좋겠어.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적어도 저희 딸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 편일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같은 여자인 딸이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근데 내 인생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날이 훨씬 많고. 엄마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내가 나중에 효도할게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라고 해서 너를 안 좋게 볼 집안이면 굳이 거기로 가야 하느냐고 했더니 그럼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 수 있냐면서 까칠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지 순간 욱해서 네가 무슨 상관인데 엄마한테 이러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 인생도 있는데 너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뭐? 내가 네 인생을 위해서 사는 꼭두각시야? 하면서 악을 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었고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내려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고 억울함만 폭받쳐 오르더군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자기 앞길 막지 말라고 졌단 말이나 해. 천불이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이었죠. 그러고 며칠 딸아이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이 떡이 되어서는 들어오고 딸이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3일 정도 지났을까? 딸이 집으로 엄마 좋아하는 전복죽 가져왔다고 하면서 와서는 살갑게 굴더군요. 저번에는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한 것 같다고 이거 먹고 기분 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싶어서 엄마가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산지 알면서 네 결혼 잘하자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며 넋두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엄마 인생까지 재단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딸은 자기가 다 이해한다면서 자기도 아빠의 그런 추한 모습 때문에 순간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부모님 모두 화목해 보이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우아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서 혹시 이혼이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나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딸이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항상 강해 보이던 아이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다독이면서 네가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애도 아니고 엄마도 너 키우느라 많이 공을 들였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줬죠. 딸은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녹아내린 것 같다고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겠다. 10년 동안은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 핸드폰에 녹음만 좀 해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얘는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입 앞으로 휴대폰을 가져다 대려고 하는 딸의 손을 쳐버리면서 다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를 놀리는 거냐면서 그 집안에 시집 갈 거면 나랑 연 끊고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제 인생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세월을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안색이 돌변해서는 엄마가 돼가지고 이 정도도 못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힘들었다면서 인상을 쓰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그때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고 했죠.
그러자 딸 눈이 돌아가지고는 아빠가 그동안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내 혼사길이 이렇게 막힐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켜가지고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하는 거냐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남편은 술도 조금 되었겠다. 딸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서 손을 얼리려고 했고 딸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면 딸한테까지 피해를 주냐면서 대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머리가 띵하면서 하늘이 핑 돌더니 그 자리에 픽 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속이 뜨거웠고 가장 많이 희생을 한 사람은 나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버렸어요. 니들이 내 마음을 생각하기는 하냐고요? 마음대로라면 연 끊고 살고 싶다고 잃어버린 내 인생 다 보상하라고 하면서 물건을 다 던지면서 울었습니다. 딸이랑 남편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고 니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참고 살았던 내가 불쌍하다며 짐을 싸서 그 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저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제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은 모든 것을 뒤엎고 이혼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기도 필요하고 객관적인 조언도 필요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을 내쫓았더니 찾아와서 난리치는 시부모를 쌍욕으로 내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올해 10살이 된 딸과 7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희 입장을 배려해 주기보다는 본인들의 기대와 요구를 먼저 내세우셨어요. 신혼 초기에는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기대가 크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요구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지더라고요. 그에 따라 저희 부담도 계속 커져만 갔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보내다가 들켜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 번 일이 터지고 난 뒤로 경고도 하고 다짐도 받았지만 끝내 또다시 터져버린 돈 문제는 저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렸어요. 더 이상 용서도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 비용과 집 마련까지 모두 저희 부부가 스스로 해결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을 보탰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어렵게 2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고 계세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용돈을 드리면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우린 돈 필요 없어. 애들 키우면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는 괜찮다. 라고 하시면서 받지 않으시려고 하셨고요. 억지로라도 손에 쥐어드리면 기어이 제 가방 속에 다시 넣어놓기가 일쑤였죠. 혹여 자식들이 돈 때문에 마음고생할까봐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라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댁은 친정과는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부터 생활태도며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분들이에요.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50만 원씩 나름 신경 써서 챙겨드리면 너희는 둘이서 벌면서 이것밖에 못 주냐? 하시며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내셨어요. 저희 형편을 고려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금액인데 자식들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심지어 명절이나 생신 외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용돈을 받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무리 맞벌이라 해도 애들 키우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저희 사정을 아실 만도 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당연한 권리인 양 당당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부모님은 매정하다고 하면서 섭섭해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저희도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에 끝까지 드린다는 대답은 못했습니다. 대신 명절이나 제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다 드렸고 친척 경조사비도 저희들이 대신 내드렸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두 분 핸드폰 요금까지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저희 친정부모님보다 훨씬 젊으세요. 시아버님은 간간히 밖에서 돈을 벌어 오시긴 해요. 정식 직장이라기보다는 아는 지인을 통해 가끔씩 일거리를 받거나 가끔 소일거리처럼 용역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보태시는 정도로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보다 건강도 좋으시고 나이도 젊은 편인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오히려 저희가 번 돈을 본인들 돈인 마냥 당당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시부모님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항상 본인들 입장만 내세우시고 저희 처지는 전혀 고려해주지 않으셨기에 긴 세월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갈수록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수없이 고민도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나 아이들에게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고 공부도 봐주며 주말이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 야구나 줄넘기를 하면서 함께 놀아주곤 했거든요.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또 참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남편도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기 전에는 월급 액수를 속이다가 저한테 들킨 적도 있었고 엄청난 카드 결제 금액 때문에 놀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 술값은 본인이 무조건 계산하는 버릇이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고 저 몰래 시부모님께 툭하면 돈을 보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를 속인 사실을 알고 나서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힘들었었어요. 사실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이미 대출을 안고 시작했었거든요. 결혼 준비와 전셋집까지 마련하느라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했었죠. 대출금을 갚느라 아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시댁에 몰래 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실망과 충격을 받았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돈에 대한 개념이나 경제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돈이 손에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또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쓰고 있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워서 저축도 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정작 남편은 남들에게 인심 쓰기 바쁘고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일로 크게 다투고서 이혼하겠다고 원포를 놓았더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 용돈과 친정이나 시댁에 드리는 돈들, 그리고 생활비와 저축 모든 걸 제가 계획하고 관리했어요.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아나가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살 때나 장난감을 살 때도 정가를 주고 산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할인율이 높은 창고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했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어쩌다 한번 시장을 볼 때도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하는 제품을 찾아다녔어요. 남편은 직업 특성상 갖춰 입고 다녀야 해서 정장을 가끔 사줬지만 저는 중요한 날에 입는 정장 외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원대의 저렴한 옷들만 한 번씩 사서 입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절약하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결과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갚은 뒤에도 여전히 아껴 쓰고 저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시부모님의 생활력이 아예 없어지면 그때는 매달 용돈을 드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실 때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면 용돈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도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에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와서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핸드폰에 알림이 뜨는 걸 보게 되었어요. 별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이자 출금이라는 문자였어요. 순간 이자? 무슨 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대출금은 이미 다 갚아서 이자가 나갈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이자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남편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늘 쓰던 패턴 그림을 알고 있어서 열고 들어갔죠. 가슴이 콩닥거리고 손이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봤던 금융 앱이 하나 깔려 있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새로운 계좌가 있었고 뜻밖의 대출금 입금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역을 읽어가다 보니 신규 신용대출 1,500만 원, 남편이 넉 달 전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1,500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 매달 이자 외에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그것도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외에도 틈틈이 10만 원, 20만 원씩 추가로 인출한 내역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는 저를 속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을 해놓고 어겼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분노를 삭히며 물었죠. 당신 혹시 내가 모르는 비상금 통장이라도 있어? 하고 떠봤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딨어? 하더군요. 속상함에 눈물까지 나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당신 대출 받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핸드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바로 회사에서 내가 업무상 실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받은 대출이야. 하더군요. 제가 앱에서 이미 상세 거래 내역까지 확인을 했다면서 속일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얼굴색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인출한 돈들은 어디에다 쓴 거냐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부모님 용돈을 드리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당신 미쳤어? 부모님 용돈 드리겠다고 대출까지 받아? 없는 형편에 애 키우면서 이제 겨우 빚 갚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는 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애 둘 키우면서 대출까지 안고 있던 우리한테 매달 용돈 달라고 했던 분들이야. 본인들이 벌 생각은 없고 자식들한테 당연한 듯 용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모야? 그렇다고 대출까지 낸 당신도 제정신이야? 듣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무슨 수로 갚을 건데 월급도 내가 관리하는 마당에. 정말 갑갑해서 한마디 했죠. 그런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연말에 나오는 성과금 있잖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대출금을 다 갚아? 하며 몰아쳤더니 작년에 1200만 원 나왔으니까 올해는 15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기억에 그렇게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성과금은 남편이 따로 받아서 본인 용돈 조금 빼고 나머지는 저한테 줬었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작년 성과금에 대해 따졌습니다. 분명 작년에 남편이 성과금 500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은 자기 용돈 30만 원 제외하고 저에게 470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성과금 액수마저 속여왔던 겁니다. 저는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머지 700은 어디로 간 거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시아버님 병원비며 시어머니 여행비며 시댁에 줬다네요. 정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터질 듯 아파오고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저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 몰래 또 부모님께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죠. 아이에게도 제대로 못 쓴 돈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분노도 분노지만 허탈감이 더 컸어요. 겉으론 세상 다정하고 좋은 아빠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저의 노력을 배신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정말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더는 용서할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빚까지 내가면서 부모님 챙겨드리고 싶으면 차라리 시댁에 가서 혼자 모시고 살라고 해버렸습니다. 제가 난리치는 소리를 듣고 큰 아이가 깨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순간 남편은 조용히 가방만 챙겨서 나가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무책임하고 허탈하던지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3 어린 나이에 만나 오랜 세월 연애 끝에 결혼했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12년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감정이 뒤틀리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결국 제게 돌아온 건 남편의 어이없는 배신뿐이었죠. 한동안 남편이 술자리도 줄이고 가정에만 충실했기에 우리 가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었었거든요. 그동안 힘들고 버거웠던 시댁과의 갈등도 조금씩 무뎌져가고 있었고 우리도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졌어요. 이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평생 시댁 뒤치다꺼리하다 내 집 장만이라는 꿈을 이루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이혼에 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시간이 되는 날로 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이틀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고 넘겼는데 계속해서 수십 번을 하더라고요. 결국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기다려. 어떻게 니까짓게 감히 우리 아들을 내쫓아? 이렇게 말하며 당장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내키지 않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들을 근처 큰아이 친구 엄마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갈지 그리고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오시면서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치더군요. 야,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내쫓아?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낼 수도 있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돈을 움켜쥐고 안 내놓았으면 대출까지 냈겠어. 네가 남편 숨통을 어떻게 쥐고 살았을지 뻔하다 뻔해. 그리고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되는 일이 없었어. 네 팔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재수 없는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안 풀리는 거야. 점쟁이가 네 팔자 사납다고 결혼시키지 말라고 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 찧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 입을 한 대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었더니 그런 제 행동에 열이 났는지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불쌍한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내쫓는 천하의 나쁜 년이 어디 있냐? 너네 부모가 시집가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이러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순간 저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아들 결혼할 때 왜 10원짜리 한 장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 팔자 사납다는 며느리한테 매달 돈 달라고 손 내밀 때 쪽팔리진 않으셨고요. 멀쩡한 두 다리로 잘만 걸어다니는 건강한 사람들이 왜 일은 안 하고 자식 등골만 빼먹어요. 이렇게 소리 지를 힘 있으면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버세요. 애들 데리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자식한테 그지처럼 받아먹지 말고요. 이딴 식으로 거지같이 구는 시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 이혼하게 만드니까 좋죠? 이거 바라고 그렇게 거지처럼 자식한테 바라기만 한 거죠? 평소 말이 없던 제 입에서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 시어머니 할 말을 잃었는지 잠시 말을 못하시더군요. 잘 됐네요. 이혼할게요. 재수없는 저 때문에 집안 운이 막혔다고 하니 저희가 이혼하면 부자 되시겠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 들어갈 거예요. 이제 남남이니까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지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해라 이혼. 여자가 남편 없이 애 둘 키우면서 살기 쉬운 줄 아나 본데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다. 하셨어요?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네, 안 그래도 당신 아들과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결정을 확실히 짓게 해줘서 고맙네요. 저 혼자 벌어서 애들 둘 키우면 그게 훨씬 넉넉할 거예요. 그지 시부모 돈 주느라 애들 학원비까지 아껴야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예요. 손주들 교육비 가져다가 돈질을 하려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해야죠. 내가 소문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를 못 참겠는지 M1 신발장을 한번 차면서 소리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안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울먹이면서 두 손을 모아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게 몇 번이야. 그리고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분명히 이혼이라고 했지.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지.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이젠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반드시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랑 이혼하고 그렇게 애틋한 니네 부모한테 용돈 마음껏 드리면서 살라고. 온 김에 간단한 집만 챙겨가지고 가. 법정에서 만날 거니까 이제 더는 연락도 하지 마. 남편은 끝까지 애원하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수없이 왔지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생각은 바뀔 일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변호사님은 남편이 반복적으로 경제적 신뢰를 깨트리고 시댁의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까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대출 내역, 시부모님에게 송금한 기록, 시어머니의 욕설 문자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면 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비밀 대출 사실은 양육권 문제에서도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고 더는 시댁과 엮이며 인생을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이혼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실 친정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더 이상 시댁과 엮이는 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쓸 돈까지 아끼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저희 부모님은 더 속상해하실 거고요. 내막을 전부 알게 되시면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시댁과 우리 사이에서 중심 못 잡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결정이겠죠. 당연히 옳은 결정이죠. 손주들 등골까지 빼먹는 할머니가 인간인가요? 남편은 부모의 가스라이팅에 평생 그러고 살 사람입니다. 아이 데리고 탈출하시는 거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